자, 이제 마지막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을 이야기 드렸었죠. 부동산 투자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지요. 자금을 융통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순위를 높일 수 있다면 내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이걸 우리가 말씀입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다.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자체가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이제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야 돼. 지렛대 효과는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손익 확대 효과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자, 지렛대 효과는 이제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 이런 소리 해봅시다. 자, 여기에 큰 바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위인데 이 큰 바위를 내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럼 좀 더 쉽게 들어 올려보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막대를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막대의 힘을 빌린다면 좀 더 바위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이 막대를 뭐랍니까? 지렛대. 지렛대 활용한다면 결국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연유되는 게 뭡니까? 지렛대 효과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것은 지렛대 효과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내가 A라는 이와 같은 임대용사를 취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총 1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총 10억이 필요한데 이때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겠죠? 먼저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있지요. 자기 자본, 내 돈이죠. 자기 자본은 흔히 우리가 지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분. 다음 타인 자본이 있습니다. 타인 자본. 부동산 투자에서 타인 자본을 저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저당이에요. 저당. 영어로는 모기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당인데, 취득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을 우리가 뭡니까? 저당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한다 생각하시고, 자기 자본은 지분, 타인 자본은 저당이다. 이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해서 어떤 우리가 총 자본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총 자본이다. 그럼 총 얼마가 필요합니까? 1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10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게 1번 케이스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총 10억이 필요한데 자기 자본은 5억이에요. 5억이면 타인 자본 얼마 조달해야 됩니까? 5억 조달해야 되겠죠. 이제 2번 케이스다. 자, 총 10억이 필요한데 자기 자본 4억입니다. 4억이면 타인 자본 얼마 조달해야 됩니까? 6억 조달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3번 케이스다. 이렇게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1번 이 케이스를 보세요. 1번 이 케이스니까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전혀 쓰니까 총 자본은 결국 뭐와 같습니까? 자기 자본과 같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2번, 3번 이 케이스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2번, 3번 이 케이스는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타인 자본을 활용하니까 자기 자본은 어떻습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을 때 이때보다도 자기 자본은 어떻습니까? 적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렇죠?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 적은 자기 자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은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에 대한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마치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려볼 수 있다. 이것 때 논리가 일맥상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도 지렛대 효과가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적은 자기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써야 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은 자기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되겠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다, 융자받는다. 이거 어때요? 하나의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예, 또한 내가 전세를 안고 집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전세를 안은 이 금액만큼은 내 돈 남의 돈이죠. 이럴 때 타인자본을 활용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리대가를 기대하는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1번 이 케이스는 타인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타인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으니까 이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이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사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2번, 3번 이 케이스는 어때? 타인자본을 활용했죠. 따라서 이는 어때?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지렛대 효과에서는 반드시 타인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타인자본을 활용해서 목적은 어디는 겁니까? 바로 자기자본,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어때? 높여보자. 여기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1번 이 케이스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사례가 아니라 그랬죠? 2번과 3번은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어요. 그렇지만 2번, 3번 모두가 어때? 총 자본은 10억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10억으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10억으로 똑같다. 그럼 잡았어요. 이제 2번 이 케이스는 자기자본 비율과 타인자본 비율을 보니까 어때? 5대5잖아요. 3번 이 케이스는 어때? 4대6이죠? 이처럼 자기자본, 타인자본 비율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총 자본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 3번 여기서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2번, 3번 역시 똑같게 나오겠지요. 왜? 총자본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자본은 차이가 있지요. 자기자본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지렛대 관한은 이처럼 타인자본을 활용해서 총 자본 수익을 높인다. 여기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의 목적입니까? 자기자본에 대한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타인자본을 활용을 하면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금융적 위험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은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자본을 활용했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자, 1번 이 케이스처럼 타인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이때는 원금 상환 이자율 필요 없잖아요. 금융적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번, 3번 이 케이스처럼 타인자본을 활용하면 금융적 위험은 따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렛대 효과는 근본적으로 위험을 낮추는 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적 위험이다. 이 같은 위험을 어때?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의 수익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렛대과 의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렛대과께서는 반드시 어때?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는 경우에는 지렛대과를 기대한 사례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총 자본 수익입니까? 자기 자본 수익입니까?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생각하시고, 지도가께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니까 금융적 위험이다.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위험을 낮춘 기법이 아니라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지리력과에도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총자본 수익률 표현했죠? 총자본 수익률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종합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서 우리가 자기 자본 또는 어때? 지분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타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겠죠? 타인 자본 수익률이다. 이걸 가서 우리가 타인 자본 또는 어때?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이제 쉽게 이런 사례 봅시다. 내가 은행으로부터 5%로 빌려왔어요. 그럼 5%였으면 내 입장에서는 5%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차입 이자율이 되겠지요. 또는 대출 이자율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5%가 차입 이자율이에요. 차입 이자율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5% 이자율에서 이자 받잖아요.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수익률이 되겠지요. 수익률. 이게 결국 뭡니까? 저당 수익률이다. 그 이야기예요. 저당 수익률. 그래서 이제 누구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 차이란 이야기, 이 차이. 돈 빌려 내 입장에서는 5%가 뭡니까? 차입 이자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과 자, 차입 이하인 저당 수익률, 이걸 비교하자는 이야기예요. 비교하자.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습니다. 수익 있고, 다음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다. 다음 차입 이자율, 차입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쉽게 예상하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5% 빌려왔어요. 빌려서 10%의 수익률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총 자본 수익이 더 크잖아요. 그죠?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 이거 보니까 내가 벌어들인 걸로 필요한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 남는 게 있네요. 남는 것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내 호주머니에 쌓이면 내 돈의 수익률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이 사례를 붙으면 총자본 수익률은 10%보다 내 돈의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잘 보세요. 남의 돈 써서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진다면 내 입장에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선 좋다서 이걸 해서 우리가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정의 지렛대 나타나면 이때는 이제 타인 자본을 정의 지렛대 나타나면 이때는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타인 자본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LTV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LTV는 뭡니까?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이다. 그 이야기예요. 남의 돈 많이 쓸수록 그만큼 대출 비율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다 같은 의미예요. 타인 자본을 쓰면서 이런 뭡니까? 남의 돈 많이 쓰는 거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LTV 높아진다. 모두가 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경우 타인 자본을 쓰면서 그래서 내 돈의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겠지요. 왜 남는 게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의 돈을 쓰면서 그에 따라서 부담이 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지요. 커진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커진다. 사실은 이처럼 이제 부동산에서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남의 돈 씁니다. 그냥 쓰면 남의 돈 쓸수록 내 돈 수익률이 더욱더 높아지니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남의 돈 몽땅 쓰는 이야기. 그럼 이때는 결국 금융적 위험 이러면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부동산투자에 정의 지렛대 효과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일 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처럼 정의 지렛대 효과 이런 걸 얻기 위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도 한다는 사실 내 돈이 충분한 불구하고 그렇죠? 내 돈이 충분한 불구하고 타인 자본을 조달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처럼 절세 효과 이렇게 해서 타인 자본 조달할 수도 있겠죠. 또 정의 지렛대 효과 이걸 기대하기 위해서 타인 자본 조달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조건이 있지요. 조건인데 바로 뭡니까?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커야 된다. 이때 타인 자본을 하려면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더욱더 높아지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질문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의 지렛대 효과 정하면 내 입장에서는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좋게 해서는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 둘 중에 어디가 더 커야 될까요? 총 자본 수익이 더 커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정반대의 경우예요. 정반대의 경우다. 봅시다 이제. 정반대의 경우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5% 빌려왔어요. 5%인데 3% 수익률밖에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더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내가 벌어진 걸로 필요한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오히려 내 호수이 더 나가야 되겠지요.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 보니까 결국은 남의 돈 써서 내 돈의 수익률이 더욱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부의
부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의 지렛대 효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처럼 이제 부의 지렛대가 나타나면 타인자본을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내 호점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내 돈에 대한 내 돈의 수익률은 더욱더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따라서 부의 지렛대 효과가 예상된다면 어때? 타인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정의 지렛대가 나타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고, 부의 지렛대가 나타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때? 더욱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떤지 여기는 손이 되겠고 여기는 어때? 이익이 되겠죠? 손익이 어때? 확대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손익 확대, 이걸 영어로 우리가 레버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다른 말로 뭐랍니까?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고, 손익 확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좀 혼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 두 가지는 어때?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래 보니까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어때? 손익은 확대되는 거지요. 즉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는 어때? 크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인데,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차입 이자율 5%. 내가 5% 빌렸어요. 빌렸는데, 내가 총 값을 5%다.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이 같은 경우에요. 이때는 내가 벌어진 걸로 빌려온 것 때 감당하면 딱 맞겠죠? 따라서 이때는 내 돈의 수익률도 총 자본 수익률은 어때? 5%와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해서 우리가 이제 중립적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중립적 지렛대가 나타나면 타인 자본을 아무리 쓰어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불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았어요. 이제 중립적 지렛대 효과의 경우에는 타인 자본을 썼어요. 그럼 타인 자본을 썼다는 이야기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던 이야기지요. 그럼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렛대 효과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지요. 따라서 중립적 지렛대 효과를 우리가 지렛대 효과 나타낸다서 흔히 영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지렛대 효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동산 때서는 이처럼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어때? 하나의 큰 투자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여기서는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정리하시고 다음은 계산 문제 대비가 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뭘 물어볼까요? 바로 지렛대 효과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 높여보자. 여기 목적 있죠? 여기 목적이 때문에 문제를 묻더라도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이런 걸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공식은 우리가 전부 다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외울 수 있는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부터 식을 만들어버리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숙지해 놓으면 활용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해봅시다. 자, 무슨 이때 자기 자본,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이런 생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보세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자기 자본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고? 수익은 뭘로 볼 것인가? 바로 세전 현금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 세후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라. 이렇게 줄인다면 이때 수익을 뭘로 보겠습니까? 세후 형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수익은 뭘로 보는 겁니까? 세전 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전 현금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도 다음 주 또 이야기하겠지만, 자, 이 내용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희 1, 2월 과정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임대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운용의 과정에서 우리 어때? 매년에 이제 세후 현금흐름 4년 플로 차트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글자 써 우리 기회가 잘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하여튼 뭔지 몰라도 가공기 용순 부생에서다. 그래서 가는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치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해지면 자 유효 총소득이지요. 자 여기를 빼주면 순 영업소득, 부채습세 빼주면 세전 현흐름, 영업소득세 빼주면 자 세후 현흐름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부채습세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1년 동안 총 지불한 얘를 합해서 우리가 부채습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부채습세는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이때 자, 여기는 자, 가능 총소득 그리고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가능 총소득, 다음은 자,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 이 세 가지란 이야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어때 이제? 자, 이자 지불액이 어때? 공제되기 전이잖아요. 이자 지불액 공제되기 전이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남의 돈 대가가 다 들어있겠지요.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결국 총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그래서 비교도 뭐가 비교합니까? 총 투자액과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여기서 이제 세전 현흐름, 세후 현흐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는 어때 이제? 이 두 가지는 자 이자 지불액 공제한 다음이잖아요. 그럼 남의 돈 대가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뭐만 남았어요? 내 돈만 남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따라서 뭐과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과 비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굉장히 이것도 응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 이 세 가지는 뭐과 비교합니까? 총투자액. 다음 세전 현흐름, 세후 현흐름 두 가지는 뭐가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 따라서 우리 이제 총투자액을 기준해서 수익률을 산정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수익은 뭘로 보시니까 순영업소득. 다음 지분 투자액을 기준해서 수익률을 산정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럼 수익은 뭘로 보시니까 세전. 만약에 세후를 기준한다면 어때? 세후 현금을 기준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분 투자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수익률 산정하고자 한다. 다른 팁을 가지면 세전 현흐름 이걸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지요. 자기 자본 뭐가 됩니까? 지분 투자액. 그리고 수익은 뭘 고려하겠다? 세전 현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가지수는 수익은 세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세전 현흐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자, 보세요. 세전 현흐름은 순 영업소에서 부채세에서 빼주면 되겠죠. 안타깝지만 우리 시험에서 세전 현금흐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순영업소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채세 구해서 빼주면 어떻습니까? 세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전 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어때? 부채 서비스액을 빼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빼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총 자본 수익을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총 자본 수익은 또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총 자본 수익은 어떻게 나타나요?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총 자본에 대한 분모값이 되겠죠.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은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었잖아요. 총 자본 수익은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총 자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총 투자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총투자액. 다음 총 투자액을 기준해서 수익을 구해야 된다. 수익은 뭘로 보겠다? 순영업소득이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설명드렸어요. 총 투자액 기준으로 수익률 산정하고자 한다. 수익은 뭘로 보겠다?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자.
총자본수자 식을 어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이해하시고 직접 어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숙지를 해야지 활용도가 높아져. 단순히 외워가지고 어때 기억이 남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직접 식을 어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 공식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어때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다. 그럼 지분 투자액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세전 현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을 구했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이 공식에서 이 공식에서 잔대신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공식 하나 더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자기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렇게 구합니다. 총 자본 수익률. 자, 우리 총 자본 수익률 어때? 총 자본 수익이 비율이라 그랬죠? 비율. 총 자본 수익률 플러스 괄호 열고 총 자본 수익률 자, 마이너스 차입 이자율 괄호 닫고 곱하기 타인 자본 비율 나누기 자, 자기 자본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할 수가 있다. 이 식은 다 적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으시기 바라겠고, 이 식을 통해서 계산하면 우리 시험 때 안 풀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된 계산 문제 이용 중에서 지금 어때?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는 공식을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딱 한 문제만 따가면 이게 더 빠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함부로 드는 식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 식을 알고 있는 건 금융 쪽에서 강의를 하면서 실무와 관련된 이 식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식을 통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우리 기출문제 분석가 더 빠르더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식 같이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식 못 외우시면 오늘 절대 집에 못 갑니다.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총 자본 수익률 더하기 괄호 열고 총 자본 수익률 마이너스 차입 이자율 괄호 닫고 곱하기 타인 자본 비율 나누기 어때? 자기 자본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외웠을 때 우리가 제한 대신에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외울 것인가? 지금부터 저만의 암기법을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선 우리가 첫 글자 땁니다. 자, 이렇게 첫 글자를 땄습니다. 따서 연결시키니까 뭐가 됩니까? 저기다 연결시키니까 이제 총, 차, 타, 자, 이렇게 지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여튼 저도 때 총차가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차가 있으니까 어때? 차를 어때?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총차 타자. 이 생각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총차 타자. 이건 되게 외워놨어요. 왜안돼? 뭘 구하는 식인지는 몰라요 또?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리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생각하자. 자, 차라는 차를 어때? 타야 되는데 누구랑 탈 것인가? 바로 자기랑 같이 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랑 같이 탄다. 그래서 총차 타자. 누구랑? 자기랑. 그래서 이는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랑 같이 총차를 탈 때는요, 우리 형님들 매너가 좀 있어야 됩니다. 매너가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들어가서 차문을 열어주고, 하여튼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뭘 할지 몰라도 차문을 닫자라는 이야기예요. 매너 있어야 되겠죠? 먼저 들어서 차문 열고 들어오면 차문 닫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이제 사칙 연산이다.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더하기. 그 다음 뭡니까? 빼기. 그 다음 뭡니까? 곱하기. 그 다음 뭡니까? 나누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식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더하기, 다음 빼기, 다음 곱하기, 다음 나누기. 이렇게 하면 공식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 저 연구 많이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예. 자, 선생님이 이 공식은 이렇게 외우자는 이야기예요. 총총차. 차가 있더라. 차를 어때? 타자. 누구랑 같이? 자기랑 같이 탄다. 해서 자기 잠수를 구하는 거에 생각 씻고, 예, 매너가 있었는죠? 먼저 들어서 차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때? 차문 닫는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못 내면 오늘 집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지금 반드시 외우라고 권해주신 공식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자기 잠수를 구하는 공식, 총총차 타자. 또 하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탄접이고.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기 잠수 공식, 총총차 타자 다 기억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인 자본 비율이 있어요. 타인자본 비율. 이 타인자본 비율, 이게 의미한 바가 결국은 LTV입니다. LTV. 그래서 지문에 LTV, 자, 60%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LTV 60% 주어지면 타인자본 비율이 몇 프로라는 이야기예요? 60%라는 이야기죠? 그럼 타인자본 비율이 60%면 자기자본 비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0%. 4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면 LTV 비율이 80%예요. 80%면 타인자본 비율 몇 프로입니까? 80%. 그럼 자기자본 비율 얼마입니까? 2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예, 여기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타자 이 부분입니다. 타자, 위에서부터 타자 이 부분이죠. 이 자체가 의미한 게 바로 뭡니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식을 때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이 뒷부분이 바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어때? 활용해서 지난 시험도 어때? 이제 자, 출제했지만 아주 쉽게 우리가 이런 걸 구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난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LTV 50%일 때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이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 부채 비율은 어떻게 했어요? 타인자본 비율이 뭡니까? LTV. 그럼 LTV 50%면 타인자본 비율은 얼마입니까? 50%. 그럼 자기자본 비율은 얼마예요? 50%. 약분하니까 1이 되지요. 부채 비율 얼마입니까? 100%. 이 간단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총총차 타자. 이거 자기자본수를 구하는 공식이지만 함께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타인자본 비율은 LTV를 의미하는 것이고 뒷부분 타자 이분이 의미한 게 바로 뭡니까?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활용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렇게 출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예, 자, 이제 총 투자 수익률은 15%입니다. 15%고 차입 이자율은 10%입니다. 10%. 근데 LTV 50%에서 LTV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기자본 수익률은 얼만큼 변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 13년 전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13년 전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 결국은 자기 점수를 2번 구하기 때문에 연습 2번 한다는 이야기예요. 2번 한다.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LTV 50%일 때 자기 자본 수익을 먼저 어때?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LTV 80일 때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해서 때 양자 비교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떤지 이 식을 통해서 푼다면 쉽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식은 어때? 즉방. 예, 자, 앞서 이제 우리 먼저 LTV 50%일 때 자기 함수를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총총차 타자. 총 얼마입니까? 15%가 되겠죠. 총 얼마입니까? 15%. 차 얼마입니까? 10%. 다음 타자라 그랬어요. LTV는 뭘 내겠나? 타인자본 비율. 그렇죠? LTV 타인자본 비율 50%면 자기자본 비율 얼마입니까? 50%. 50%. 그래서 먼저 들어서 차문 열고 들어오면 차문 닫는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어때?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자기 점수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할 수 있다. 간단하잖아요. 항상 이런 계산할 때는 괄호 먼저 푸셔야 되는 겁니다. 괄호 푸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15%에서 10%니까 얼마입니까? 5%죠. 다음, 더하기와 곱하기 뭘 먼저 합니까?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마 올 수업 끝나고 연습하시면 70% 이상이 틀릴 겁니다. 왜? 더하기를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더하기와 곱하기 뭘 먼저 한다? 곱하기 먼저 한다. 그럼 자, 어때? 이걸 약분하니까 1이 되겠죠? 뭐, 5 곱하기 1이니까 5잖아요. 5% 여기다 15% 하니까 얼마입니까? 20%. 그럼 결국은 하나 구했으면 이제 LTV 50%를 쓸 때 자기잠수율은 얼마입니까? 20%. 다음 LTV 80% 적용을 한 이야기예요. LTV 80% 적용했을 때 자기잠수율 구해보자. 총총 차다. 총 얼마입니까? 15%. 총 15%. 차 10%. 타 자라 그랬죠. 자, LTV 80%면 타인잠 비율이 얼마입니까? 80%. 그럼 자기잠 비율 얼마입니까? 20%가 되겠지요. 자, 먼저 들어서 차문 열고 들어오면 차문 닫자. 더하고 빼고 곱하고 어때? 나누어 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계산되겠죠, 이제. 항상 괄호 먼저 풀자라는 이야기예요. 15에서 10 빼니까 얼마입니까? 5%. 다음 더하기 곱하기 뭘 먼저 한다? 곱하기. 이제 약분하니까 4가 되겠죠? 4. 5 곱하기 4니까 어때? 20. 여기에 15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35%가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LTV 50% 때는 자기잠수율 몇 프로입니까? 20%. LTV 80% 높아지니까 자기잠수율은 어때? 35%다. 그래서 20%에서 35% 몇 프로만큼? 15%만큼 자기잠수율은 어때? 상승한다. 알 수 있겠지요. 문제에서 보는 답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본 3, 4로 가서 여러분들이 자기잠수율 구하는 건 이 문제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도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이 문제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잠수율을 어때? 2번 구해봤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 지렛대과 이걸 때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례 보세요. 이 사례 보시면 자, 총 자본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15%죠? 차입 얼마입니까? 10%. 그럼 총 자본수익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LTV 50%가 적용했다는 이야기는 남의 돈 쓴다 안 쓴다? 쓴다는 거지요. 남의 돈 쓰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잠수율은 총 잠수율은 어때? 15%더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자기 잠수율 얼마 나왔습니까? 20%. 이게 결국 뭡니까? 정의 제도 효과다 할 수 있겠지요. 이때 LTV 50%에서 LTV 80%대 LTV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만큼 남의 돈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정의 제도가 나타났을 때 남의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기 잠수율은 어때? 더욱더 높아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LTV 80%니까 자기 잠수율은 얼마가 됐습니까? 35%. 그래서 20%에서 35% 좀 자기 잠수율이 더욱더 높아지더란 이야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정의 제도 효과 이 자체를 완벽히 설명하는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산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정의 제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도효과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자면요. 19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194페이지 보시면 3절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다 소개했죠. 이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처럼 투자에는 어때? 위험이 따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위험에 따라서 수익이 주어진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과 관계를 살펴보는 게 우리 교재 3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사를 통해서 봅시다. 이제 2억 이 자체는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 보장이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다. 즉 예상된 결과와 시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가 말합니까? 위험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위험은 미래의 불확실성 여기서 연유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이제 여기서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를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에는 바로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기호로 분산은 어때? 시그마의 제곱이다 표현하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이 기호를 적어드렸어요.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그랬습니까? 시그마 이렇게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렸으면 되는 겁니다. 처음 안 쓰지면 어때? 6 쓰세요. 6 이렇게 쓰고
읽을 때만큼은 6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라고? 시그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것은 이제 시그마의 제곱, 이 자체 분산이지요. 여기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이 자체 없어지니까 뭐만 남습니까? 시그마. 이걸 우리가 표준편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에 뭐가 있습니까? 분산, 표준편차가 있다 생각하시고,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뭘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은 분산이나 표준편차의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뜻이지요. 이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위험들이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상 위험은 흔히 우리가 이제 경영 위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연은 수익성은 위험이다. 그럼 자 보세요. 임대업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사업이 되겠지요. 사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임대차 하나의 사업이다. 그래서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연하는 수익성의 위험이 바로 사업상 위험이다. 여기도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은 이제 운영 위험, 그리고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것은 A라는 임대업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 나름대로 임대업을 때 시장에 수요 공급성이 어떨 것인가 검토해 보겠지요.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예상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시장의 수요 공급성이 내 예상과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시장 위험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이 변하더라는 이야기야. 이래서 연유되는 게 바로 시장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내가 A란 임대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나 나름대로 영업 경비가 얼마나 발생될지 예상해 보겠지요.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예상보다도 역경비가 많이 들더라는 이야기예요. 역경이 많이 들더라. 이래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운영 위험이다. 왜? 운영이 관련돼서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이해합시다. 부동산은 부동성, 즉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튼 부동성 여기서 연유되는 건데, 자 우리 내가 A라는 임대업을 취득해서 임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없이 주변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서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또한 위험이 되겠죠.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요. 그렇죠? 환경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변해서 이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환경이 변해서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내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위치적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이 달라지더라. 여기서 연는 게 시장이요. 영업 경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더라. 그래서 기대 수익이 달성된다. 운영이요. 다음 환경에 비해서 상대적 위치가 변화돼서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더라. 위치적 위험, 이 세 가지를 모두 모아가지고 우리가 뭐랍니까? 사업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우리가 설명 다 드렸죠. 금융적 위험에선 원금 상환 이자율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 채무 불이행 위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때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금융적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금융적 위험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그럼 금융적 위험은 커지겠지요.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얻게 되는 지렛대
지렛대 효과, 즉 레버리지 효과도 어때? 크게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좀 우리 예수의 것처럼 타인자본을 쓰면서일수록 어때? 지렛대 효과는 크게 나타나죠. 그렇지만 부담의 위험도 어때?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세 번째,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줄여서 법적 위험이다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는 법적인 환경이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법적인 환경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법적 환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뭐 제도, 규제 이와 등을 들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내 기준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이게 바로 이제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자율 위험은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시장의 이자율이 변함으로써 내 기준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자율 위험이 되겠지요. 다음 다섯 번째,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위험이다. 이때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 고가의 상품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이제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래서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A라는 임대선을 취득해서 처분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처분하자. 이때 시장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가치가 그래서 10억입니다. 이때 시장 가치라는 것은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인데 누구든지 이 금액 집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이 금액을 바꿔도 팔 수 있어야겠죠. 그건 안 팔리니까 시장 가치는 10억에 불구하고 9억에 팔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래서 내 기준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때문입니까? 안 팔리니까 유동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손실성. 자, 이를 어떤지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연유된 위험으로서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인플레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미 우리가 이야기드렸죠. 자, 인플레, 즉 물가가 상승할수록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지요. 떨어지니까 나의 실소득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인플레, 그래서 구매력이 저하된 걸 뭡니까? 우리가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인플레 해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장점도 있다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도 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되지만 위험은 뭐 이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194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1번 챕터. 자, 위험의 개념과 유형이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1번 챕터 별표 2개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2개 놓으시고 양월 1번 위험의 개념, 그리고 양월 2번 투자 위험의 유형이다. 이분을 제가 다 말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재 밑줄의 내용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페이지 하단 보시면 8번 문제가 들어있지요. 8번 문제 이 부분도 제가 1, 2월달 풀어드시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풀어보시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은 투자의 위험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요일부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 2월 가기 때는 우리 그 순서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어요. 투자론도. 근데 3, 4월에서는 지금 좀 순서를 싹 바꿨습니다. 왜? 학습이 조금 더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중간에 건너뛴 부분이 있죠? 건너뛴 부분. 이게 이제 화폐에서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음 주에 다 합니다. 절대 그냥 안 건너뛰는 거예요. 걱정 마시고 순서 좀 바꿔서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어려운 내용 많이 했습니다. 그만 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꼭 반복습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더 정보서 뵐 수 있도록 바라면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